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계획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계획 설계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원래 계획, 설계, 시공 세 단계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계획 단계를 제대로 안 하고 설계 단계로 넘어오다 보니까 설계사가 계획 단계를 도와주는 시기가 있다. 이걸 뭐라 부른다? 계획 설계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주로 건축주가 설계사한테 내가 이런 집을 원해요 하면 설계사가 이런 집이에요 이야기해가지고 서로가 생각하는 집을 매칭을 시켜가는 걸 우리가 계획 설계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건축 법규에서 이야기하는 계획 설계 두 가지 이야기했지. 무엇?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집을 어떻게 구획을 나눌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닝의 개념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배운 거 맞죠? 이번 시간은 수업 내용이 그걸 넘어가지고 이제 집을 한번 실제적으로 집을 한번 만들어 볼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면의 계획을 좀 세워보려 해요. 평면 계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좀 많아서 내가 이걸 수업을 지금 한 두 번, 세 번 찍어봤는데 20분이 넘어가요. 미안해요. 좀 넘어갈게요. 대신에 이 다음번 내용이 조금 더 적어요. 내가 해보니까 이 다음번 내용은 10분 왔다리 갔다리 정도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이번 내용은 조금 길 거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수업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 오늘 내용 근데 그래도 좀 재미있을까? 뭐가 재밌냐면은 우리 이제부터 실제적인 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야, 너 집 얼마나 커?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보통 두 가지로 말해요. 우리 집 34평이야. 아니, 우리 집 84제곱미터야 라는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해요. 여기서 이 두 가지 숫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집은 몇 평일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집은 보통 34평에 많이 살고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34평이 아니라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이건 84제곱미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면서도 많이 살고 싶어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여기까지가 중소형평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 84가 아니라 84.99 보통 이런 데서 살아. 왜냐면 이것보다 1이라도 더 커버리면은 대형평수가 돼가지고 갑자기 세금을 몽땅 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형평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요. 우리가 이렇게 84제곱미터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34평은 실은 똑같은 말인데요. 똑같은 말이지만 이게 똑같지가 않다? 왜 똑같지가 않냐면은 여러분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평이라고 말하는 건 옛날에 우리나라가 개량했던 넓이 단위이고요. 이거를 우리나라가 요새 하는 걸로 바꿔주면 제곱미터로 바꿔주면 한 평은 3.3제곱미터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이야기해보면 34평을 3.3을 곱해주잖아? 그러면 이게 84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곱해주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112.2가 나와요. 짜잔, 112.2.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 이 84는 있잖아. 평형으로 이걸 바꿔보잖아. 평형으로 바꿔보면 이걸 약 25.45평? 대충 25.5평 정도가 나오는 숫자란 말이야. 그래서 얘랑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려 하는데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면 집이라고 말한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우리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 공용주택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자, 봐봅시다. 우리가 집은 두 가지로 나눈다 했지. 공용주택과 그 다음에 단독주택으로 나눈다 했잖아요. 단독주택은 뭐였지? 나 혼자서 다 쓰는 거. 공용주택은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뭐였지? 나랑 다른 사람들이 같이 쓰는 집이라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면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혼자 쓰는 면적도 있지만 같이 쓰는 면적도 있잖아. 그 같이 쓰는 면적과 혼자 쓰는 면적을 나누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 혼자 쓰는 면적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전용 면적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내가 남과 같이 쓰는 면적을 공동으로 쓰는 면적이거든. 이걸 뭐라 부르냐면 공용 면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용 면적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내가 혼자서 쓰고 있는 거, 문 열었을 때부터 내가 돌아다니는 모든 곳이 나 혼자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용 면적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공용 면적이라고 부르는 거 뭐냐면 내가 남이랑 같이 쓰는 거,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복도, 아니면은 집에 보면 집 아래 내려가서 있는 산책로, 정자, 아니면 놀이터, 그 다음에 주차장, 이런 것들을 모조리 싹 다 모아서 뭐라 부른다? 공용 면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요, 이 두 가지를 더해가지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공급 면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공급 면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이게 34평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34평인데 이거를 84제곱미터로 바꾸면 이게 약 25점 몇 평이 나온다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약 9평 정도 되는 거는 이게 뭐다? 이게 공용 면적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집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84제곱미터인데 너희 집 몇 평이니 뭐라? 우리 집 32평. 우리 집 32평, 우리 집 35평, 34평. 우리가 평은 하나, 두 개씩 왔다리 갔다리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똑같다는 거. 또 반대로 말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들어가 보잖아. 거기 여러 가지 집들에 대해 써 있단 말이야. 거기 있는 집들 써 있는 거 봐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84제곱미터의 집을 찾기 위해서는 면적으로 따져보면은 102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112제곱미터까지 보통 요 정도까지는 모조리 다 84제곱미터 거야. 이게 공급 면적 기준이거든.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 이런 차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서로 괴리감이 있고요. 아파트만 그러냐? 아니에요. 빌라도 그렇고요. 다세대 주택도,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야. 대신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우리가 산책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주민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 되는 게 좀 적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숫자가 여기에서 요만큼 커지지 않고 여기에서 한 90, 아니 92 요 정도만 커질 뿐이야. 왜냐하면 공용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조금 갖고 있다는 거 기본으로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집에 대해서 좀 봐봅시다. 아파트의 경우로 좀 이야기해 줄게. 아파트의 경우 나 혼자 사는 거 우리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초록색으로 있는 면적은 뭐다? 전용 면적. 오케이? 두 번째로 내가 남들과 같이 쓰는 면적은 보고 뭐라 부른다? 주황색으로 쓰였어요. 공용 면적. 그리고 이 두 가지 면적을 더한 걸 보고 뭐라 부른다? 공급 면적.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로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파란색으로 써있는 이걸 뭐라 부르냐? 얘는 서비스 면적이라 불러요. 이건 도대체 뭐냐면 원래는 이거는 주택 공용 면적에 해당하는 건데요. 아파트 앞쪽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는 요것까지는 그래 이건 서비스로 너희 집이라고 해줄게 라는 공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서비스 면적이라 부르고 이 서비스 면적이 대부분 뭐냐면 발코니, 베란다예요. 그래서 이 베란다 면적은 우리가 서비스 면적으로 주는데요. 요새 집들 같은 경우에 이 서비스 면적을 이용을 해가지고 집을 확장을 하기도 해요. 이 서비스 면적은 원래는 바닥에 난방이 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단열이 제대로 안 돼 있거든. 단열 공사랑 난방 공사를 해주고 집을 이 부분을 부셔가지고 한꺼번에 바닥 장판을 깔아가지고 같이 이용해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아마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여러 세워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을까? 우리 아파트가 그렇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게 서비스 면적으로 이 서비스 면적이 확장이 돼 있잖아. 그러면 거실에서부터 집 바깥으로 우리가 창문을 열잖아. 창문을 열면 곧바로 바깥이 보여야 돼. 거실에 앞에 베란다가 없어. 두 번째, 우리가 거실 창문을 여는데 창문이 이중창이야. 창문 하나 열고 창문 두 개 열어야 돼. 그러면 너희는 확장을 한 거야. 확장이 안 된 집들은 창문 하나 열면은 여기 나가고 여기서 창문을 또 하나 여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은 우리가 지금 확장되어 있지만 창문 두 개를 하나로 합쳐져서 여기에 창문이 두 개로 되어 있는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대부분의 확장형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그렇고 요새 빌라나 다가구 주택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집 내부의 면적을 많이 확보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 확보하면은 내 평수가 더 늘어나거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84제곱미터라고 하는 게 나의 실제로 살고 있는 면적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서비스 면적을 더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 면적이 얼마나 잘 나왔느냐에 따라서 내 집이 84제곱미터가 아니라 100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집들은 120제곱미터가 되는 집들도 있어. 특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각도가 잘 안 나오잖아. 일부 평수에 대해서는 이 앞에 있는 베란다를 굉장히 크게 뽑아주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거의 여기에서 요만큼이 뽑혀. 그럼 이게 뭐야? 여기까지 더하면 이거 거의 40평 아파트가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에 대한 내용, 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불러와 보자.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예요. 자,
홍제 땡땡땡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을 보면 집이 이렇게 84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집이 세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 집이 있나? 자, 그럼 이 세 가지 형태를 잘 봐보잖아. 그러면 특징적인 게 한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창문의 위치가 대부분 2개 또는 3개로 뚫려 있습니다. 대부분 2개거든. 얘 봐봅시다. 얘는 창문이 어디로 뚫려 있냐? 여기 이렇게 뚫려 있고 이렇게 뚫려 있어요. 맞지? 얘는 창문이 어디로 뚫려 있냐? 이렇게 뚫려 있고요.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는 둘 다 창문이 위아래로 뚫려 있는 구조고요. 얘만 좀 다르게 이렇게 창문이 뚫려 있고 창문이 이쪽으로 뚫려 있지. 근데 실은 이쪽 위쪽은 창문이 거의 없다. 왜 이런 구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집이라고 하는 건 공용주택이잖아. 공용주택이기 때문에 공용주택에서 집과 집을 서로 붙여서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 하나로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 짓고 그 옆에 또 집 짓고 이렇게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이 붙이는 이 부분을 우리가 창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까요? 못 만들지. 그래서 붙이는 부분은 창문 안 만들다 보니까 창문을 어떻게 만들지? 위아래로밖에 창문을 못 만들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로 창문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사이드에 빠져있는 경우에는 여기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좀 더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은 보통 만들어주는데요. 이런 집의 구조를 잘 봐보면은 집의 창문은 대부분 커다랗게 나 있는 창문이 한쪽 방향으로 나 있고요. 나머지는 창문이 대부분 좀 작게 나져 있거든요. 커다랗게 나져 있는 창문은 어느 방향으로 보통 나오고 있냐면은 거실 방향에서 거실의 창문이 가장 크고요. 그 거실에서 베란다가 있다면 그 베란다가 창문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부분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집의 방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집의 방향, 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집은 향이 크게는 4가지, 작게는 여러 가지로 나눠요. 크게 4가지로 나누면 남향, 동향, 서향, 북향이 있고요. 작게 나누면은 남동, 남서, 그 다음에 북서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그냥 이게 이 4개로 나눈 거를 4개로 나눴잖아. 동서남북 나눈 거를 8개 반으로 나누기도 해. 하지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하면 동서남북밖에 없단 말이야. 이 동서남북에 따라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차이점이 있죠. 왜 차이점이 생기냐면 동서남북에 따라 무엇이 들어오는 게 다르니까? 빛이 들어오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일조량이 동서남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게 된답니다. 첫 번째, 일조량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 자,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향은 뭘까요? 동서남북. 하나, 둘, 셋. 바로 남쪽이에요. 왜 남쪽을 가장 선호할까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구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해가 상대적으로 살짝 남쪽으로 치우쳐서 뜬 느낌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이렇게 지나갈 때 동에서 떠서 서로 지기는 하지만 이게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남쪽에 내가 살고 있잖아. 내가 남쪽 집으로 살고 있잖아. 한 10시에서 11시부터 햇빛이 들어와서 3시에서 4시까지 햇빛이 들어와. 그러니까 가장 햇빛이 오랫동안 햇빛이 들어온답니다.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뭐가 좋냐?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은 아니어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비타민 D를 생성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걸 떠나서 집에 햇빛이 많이 들어올수록 난방비가 절감이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사기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대한민국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지. 여름에는 해가 좀 더 높게 뜨고 겨울에 해가 좀 낮게 뜨고 해서 연중고도라는 게 존재하거든. 여름에는 해가 높게 뜨잖아. 해가 높게 뜨면은 집으로 들어올 때 그림자가 조금 더 급한 경사로 지기 때문에 여름에 햇빛이 낮게 들어와요. 여름에 햇빛이 조금 들어와. 겨울에는 해가 낮기 때문에 햇빛이 깊게 들어와.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생기지? 겨울에는 햇빛이 안으로 많이 들어올 때 겨울엔 집이 따뜻하고요. 여름에는 햇빛이 앞쪽만 햇빛이 가기 때문에 여름에 햇빛이 조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완벽하게 이상적인 집을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집을 좋아한다? 바로 남향집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집이다. 그런 남향집이 무조건 집 가격이 최소 1,000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집이 더 비싸. 자, 그런데 그럼 남향집만 좋은 거냐? 아니에요. 남향집 말고 다른 집도 다 좋아요. 어떤 집도 좋냐? 동향집이나 서향집도 좋은 집이야. 대신 좋은 점이 좀 달라요. 동향집의 좋은 점 뭐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햇빛이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는 햇빛이 동쪽으로 들어오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동쪽으로 햇빛이 들어온 집도 괜찮겠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뭘까요? 뭐지? 바로 학생 또는 부모님. 그래서 학생이나 부모님, 중고등학생을 키우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동향집도 나쁘지 않아. 왜냐하면 동향집이 남향집보다는 집 가격이 조금 더 싼데 우리가 아침에 햇빛을 보고 일어나고
오후에는 뭐 하지? 엄마 아빠는 회사에 있잖아. 그 다음 너는 뭐 하지? 학교에 있다가 학원 가잖아. 그러면은 낮에는 집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밤이 되면 집에 들어온다면 어차피 낮에 햇빛 안 보니까 그럴 바에는 집 가격이라 조금 싼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동양집은 이 점이 좋아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키우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동양집도 괜찮아. 오케이? 세 번째, 이번에 서양집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서양집은 뭐냐면 아침에 햇빛이 안 들어오고 낮에 햇빛이 들어오거든.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침에 들어오는 햇빛과 낮에 들어오는 햇빛, 어떤 햇빛이 더 따뜻한 햇빛일까요? 당연히 낮이에요. 왜냐면은 낮에 들어왔을 때 햇빛이 우리가 가장 더웠을 때부터 들어오는 햇빛이기 때문에 햇빛이 전체적으로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낮에 집이 따뜻해요. 낮에 집이 따뜻해야 되는 곳이 언제 그럼 좋을까? 집에 혹시 낮에 사람이 오래 거주하고 있다면, 대표적으로 뭐지? 집에 주부가 있다던가 아니면 집에 어린 아이가 있다든지 초등학생 저학년이나 아니면은 유치원생 어린이집을 가는 가정이 있다면은 낮에 집에 많이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집이 따뜻한 게 더 낫겠지. 그래서 서양집의 경우에는 어린 아이를 둔 주부가 있으면 유리하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 서양집으로 더 많이 가는 특징을 갖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동서남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서쪽은 또 하나의 특징을 더 갖고 있어요. 절대로 집을 만들 때요, 서쪽으로 창문을 만들지 않는 방이 하나 있거든. 바로 뭐냐면 주방이야. 주방은 우리가 음식이 놓여지잖아. 음식이 놓여지는 방을 만약에 서쪽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낮에 햇빛이 깊게 들어오는데 그 방에는 뭐가 있지?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이 있으면 이게 음식이 썩어버리거나 아니면 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에 있는 주방 물건들은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쪽으로 햇빛이 안 들어오도록 대부분 주방은 어느 향을 보통 향하게 하고 있다? 북쪽을 향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 북쪽이냐? 북쪽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쪽의 가장 큰 장점,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들어온다가 장점이야. 왜 그게 장점이 되냐고요?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하루 종일 햇빛이 일정하고, 그러니까 일정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유리할 수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뭘지?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또 컴퓨터로 무언가 작업을 하거나. 여러분 컴퓨터로 뭔가 작업할 때 컴퓨터 한번 비춰보자. 모니터 햇빛 빡 들어. 모니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모니터 안 보이면 니꺼 캐릭터 끽 죽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오면 좋은 방들이 있다고요. 그런 방들, 특히 집중해야 되는 작업장 같은 경우에 햇빛보다는 위에서 그냥 내려주는 인조광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북쪽으로 방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서재, 공부방, 아니면은 예를 들어 너희 방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북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 모두 다 고려해서 집을 만들어주고요. 집을 만들어줄 땐 집을 대충 봐봐. 집을 봤을 때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이 남향인 경우가 가장 많아요. 남향이 아니면 이쪽은 두 번째로 동향이나 서향이 많은데 대부분 남쪽이거나 아니면 남동, 남서인 경우가 가장 많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약간 애매하게 돼 있지. 이런 경우에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집을 만들었는데 집을 땅이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아니면 땅이 이렇게 가로로 길쭉하잖아. 집을 만들 때 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넓적하게. 근데 이렇게 만들면 넓적하게 만들어서 좋긴 한데 만약에 땅이 이렇게 세로로만 길쭉한 땅이잖아. 그러면은 집을 만들 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넓적한 땅 만들기에 우리가 집을 만들 때 불편하거든. 그런 경우에 집을 어떻게 만들면 이렇게 네모나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이걸 우리가 판사형, 요거를 타평, 우리가 주택이라 부르거든. 타평 주택으로 만들게 되면 집을 보통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네 개로 쪼개가지고 이용을 해요. 이렇게 네 개로 쪼개서 이용을 해주면 이쪽은 남쪽이랑 서쪽을 보고 있고, 이쪽은 남쪽이랑 동쪽, 이쪽은 서쪽이랑 북쪽, 이쪽은 서쪽, 이쪽은 북쪽이랑 동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 창문을 이렇게 애매하게 뽑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뽑은 거야. 얘는 이쪽이랑 이쪽이 보이겠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남동쪽으로 보게 하거나 아니면은 얘는 그대로 거울 복사를 시켜가지고 반대쪽을 보고 이쪽이 남쪽이고 서쪽을 보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집의 방향은 결정을 해주고요. 나머지 여기 써놓은 거 다 읽어보세요. 내가 이거 써놓은 거 쭉 설명을 해준 거고 읽어보는 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기까지가 집에 대한 방향에 대한 내용이고
이야기했고요. 이번엔 방향 말고 집의 베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집의 베이 구조에 대해서 한 5분만 이야기할 테니까 이것까지 들어보세요. 이것 좀 재밌어. 우리가 지금 보여준 이 4개의 집, 아니 3개의 집, 이 3개의 집은 모두 다 84제곱미터 똑같은 평형의 아파트입니다. 느끼시나요? 믿으라면 믿어야지. 그렇지? 자, 이 똑같은 것들은 다 똑같은 집인데, 베이 구조라는 거에 따라서 집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뭐가 다른 점이냐면 얘는 투베이라고 그러거든. 뭐가 다르냐면 거실 옆에 침실이 하나 있어. 얘는 거실 옆에 침실이 2개 있고요. 얘는 거실 옆에 침실이 3개 있어. 그래서 거실 옆에, 거실의 칸막이로 나눠져 있는 방이 몇 개 있냐에 따라서 2베이, 3베이, 4베이 구조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베이는 영어로 B-A-Y 이렇게 써주거든. 자,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데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에 따라서 너희 방이 따뜻하고 차가우고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 어떤 집인가요? 혹시 우리 집 구조가 이런 구조인가요? 이런 구조라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 집은 남양집이야. 되게 좋아. 근데 있잖아. 남양집이야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네 방 혹시 따뜻하니? 안 따뜻할걸? 뭐가 특징이냐면 이 모든 방들은 똑같이 방이 3개 있거든. 방 3개면 대부분 그러겠지. 하나는 부모님 방, 2개는 자식방이겠지.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형이 있고 동생이 있다 해봐요. 남자 형, 동생이 있다 해봅시다. 그런 경우 이쪽은 엄마 방이 되고요. 이쪽은 형 방이 되고 이쪽은 동생 방이 돼요.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엄마 방은 남향이야. 근데 형 방과 동생 방은 북향이야. 추워. 난방이 안 되거든. 집에 똑같이 난방하면 엄마는 더워! 난 추운데? 라는 말이 나온다고. 이해돼?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이런 경우에 이쪽이 엄마 방, 이쪽이 형 방, 이쪽이 네 방이 되겠지. 이쪽이 동생 방이 되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이 방 따뜻해, 이 방 따뜻해, 이 방은 추워. 이해돼? 여기서는 여기가 모두 다 따뜻해 라는 특징을 갖고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집의 1조건을 생각을 해보자면 집이 2, 3, 4베이로 가면 갈수록 1조건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따뜻해진답니다. 집이 따뜻하면 뭐가 좋을까요? 집의 난방비가 확실히 절약이 되겠죠. 대신에 난방비가 절약이 되면서 단점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어떤 단점이 생기냐? 여기서 더 집이 비싸. 왜 집이 비싸냐? 얘보다 얘로 만들면 똑같은 집을 만들 때 좋은 평으로 만드는 게 개수가 줄어들어요. 무슨 차이냐면은 얘보다 얘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얘가 좀 더 정사각형에 가깝고 얘가 조금 더 직사각형에 가깝겠지. 가로로 긴 직사각형으로 집을 만들기 시작을 하잖아. 우리가 똑같이 집을 만드는 똑같은 땅이란 말이야. 똑같은 땅. 예를 들어서 여기 땅에다가 집을 만들려고 해요. 이만한 땅에다가 아파트를 4개 동을 지으려고 하거든? 4개 동을 지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2베이로 짓잖아? 2베이로 지으면 이거를 4개씩으로 쪼개줄 수가 있어. 2베이로 지으면. 왜냐하면 하나의 베이가 공간을 위아래로 많이 차지 안 하거든. 근데 우리가 2베이가 아니라 3베이나 4베이가 되면 어떻게 되게? 이렇게 3개로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거는 이렇게 못하고요. 3베이로 하잖아? 이렇게밖에 못 나눠. 그냥 가로도 길어져야 되잖아. 4베이라면 요거밖에 못 나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베이 구조를 하잖아? 그럼 이렇게 못 만들어요. 4베이 구조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4베이 구조에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가로로 넓적한 이 호떡 같은 걸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집을 더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고 집 하나 만들었을 때 쪼개는 것도 더 적게 쪼개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게 돼요. 자, 그다음 이런 단점 말고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 한번 봐볼래요? 이게 투베이 구조예요. 투베이 구조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 거실, 여기 부모님 방, 형방, 내 방이라 했잖아. 이런 구조 같은 게 좋은데 뭐냐? 환기가 되게 잘 돼. 왜 환기가 잘 되지? 창문 다 열어봐요. 창문 열잖아. 이렇게 환기되고, 이렇게 환기되고, 이렇게 환기돼. 맞지? 환기가 이렇게 되거든? 3베이에서 환기를 시켜볼게요. 3베이에서 환기를 시켜보면은 이렇게 환기되고, 이렇게 환기되고, 이렇게 환기되는데 얘는 이렇게 환기가 돼. 그러니까 이 방이 아까 누가 형방이 맞지? 형방은 냄새나. 얘는 환기가 잘 안 돼. 4베이로 가볼까요? 4베이로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거실은 이렇게 환기가 되거든. 이 방은 환기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 여기 창문 작아요. 환기 잘 안 돼. 여기도 이렇게 환기해야 돼. 여기는 이렇게 환기해야 돼. 여기는 이렇게 환기해야 돼. 화장실에는 창문이 없지. 그러니까 환기가
다 안 돼. 그래 이 집은 전체적으로 냄새나. 아예 습기차. 그래서 따뜻할지 몰라도 집은 전체적으로 냄새 나거나 습기가 찰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집은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일조건을 많이 확보해 줄 수도 있고 일조건이 아니라 통풍이 잘 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두 가지를 어떤 게 더 좋을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의미 베이구조 한번 쭉 봐볼게요. 그냥 이제부터 쭉 읽기만 하고 수업 끝내겠습니다. 의미, 주택 면적과 무관하게 거실을 기준으로, 거실 발코니를 기준으로 방을 어떻게 나누냐. 투베이는 거실과 안방이 동일한 향이다. 안방을 제외하고 채광이 나쁘다. 대신 환기가 잘 된다. 그 다음에 방끼리 서로 독립적이다. 떨어져 있다. 이 점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가 되게 낮다. 3베이는 중간이니까 4베이로 말할게요. 4베이의 경우 동일한 향을 갖게 되고요. 남양집의 경우 채광이 유리하고 난방비가 절감이 되고요. 환기가 어렵고요. 환기가 방금 어렵단 말이지. 그리고 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얘가 봐봐. 얘보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방들이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네모나지 않고 점점 위로 길쭉하게 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지. 이런 특징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방이랑 이 방 사이가 되게 간격이 좁기 때문에 여기가 서로 상대방이 하는 말이 들려. 그러니까 서로 비밀이 없게 되지. 이 방은 비밀이 철저해. 서로 하는 말이 안 들려. 근데 여기 방에서 말하는 말이 좀 들리잖아. 이런 좀 독립성 확보가 문제가 된다는 점이 차이점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이야기 왜 해준 줄 알아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실제로 수행평가할 때 이걸 고려해가지고 집을 설계를 해볼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 수업 좀 길었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지.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들었다면 여러분 집을 한번 봐보세요. 집을 한번 구조를 봐. 우리 집이 혹시나 내가 옆에 있는 형이랑 동생이랑 대화하는 소리가 너무 잘 들린다? 집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야.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방이 춥다? 그거는 엄마 방이 따뜻해서 어쩔 수 없이 2베이인지 4베이인지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안녕.